이번 시간에는 우주는 어떤 입자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투스와 루시퍼스는 물질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 어떤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과학 증거가 없는 이 철학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원자설은 달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화학 실험에서 화합물이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입자, 원자들의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원자라는 그러한 이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인 이런 원자들이 합치거나 분리되거나 재배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87년에 톰슨이 이 크룩스관에서 음으로 대전된 입자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음극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이 편향판, 이 극판, 양극적으로 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음의 전하를 가진 그런 입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음극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것이 곧 전자죠. 이 전자들은 이 고전압에 의해서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이 고전압에 의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그러한 것입니다. 자, 톰슨은 이러한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일단 이 전기장만을 걸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입자들이 위쪽으로 1번 쪽이죠. 위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쪽에 플러스 극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입자들이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자빔이죠. 전자빔들이 음의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이 정극판의 이 플러스 쪽으로 휘어가지고 이러한 궤적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었죠. 자, 그리고 이 전기장과 수직으로 이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 전자들이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힘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은 위쪽 방향이죠.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요. 그리고 자기장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의 전기적 힘은 E이고요. 그리고 자기장 방향 아래쪽 방향입니다. 이 자기력은 Q에다가 V 크로스 B죠.
이 크로스비니까 그리고 Q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전기력은 FE가 QE죠. QE인데 Q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 위쪽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 전기장을 조절함으로써 이 전자빔이 휘지 않고 이 중앙을 때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조건이 이 전기장에 의한 힘과 자기장에 의한 힘이 균형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전자빔의 속도 V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리고 전기장을 끄고 자기장만을 걸었을 때요. 자기장을 걸었을 때 자기장이 아래쪽의 이 자기력이 아래쪽 방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때리겠죠. 자, 그래서 이 3번 부분을 때리는데 우리가 반경을 알 수 있잖아요. 휘어지는 반경을 알 수 있는데 이 자기력에 의해서 구심력이 주어져 가지고 원운동을 해서 이쪽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이 구심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고, 자, 여기서 이 식에서 n분의 1을 구하면은 이것이죠. 그리고 P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n분의 2가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의 사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앞에 사용한 값이니까 우리 알 수 있고요. 반경 R도 이제 휘어지는 반경을 갖다가 구하면 되니까 알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톰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전자의 이 전하량과 질량의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은 톰슨은 이 전자총에서부터 나오는 전자들이 이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서 이 휘어지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여기 나오는 것은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톰슨은 이 원자 모형으로서 플럼 푸딩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플럼 푸딩 모델이라는 것은 이 원자는 양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공간 푸딩에게 이 전자가 플럼이 박혀있는 이러한 구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톰슨이 이 음의 전기를 띤 전자열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는 이 전자가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의 비는 얼마다. 그까지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전자의 전하량은 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1911년 밀칸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전하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본부에서 나오는 나중에 뒤쪽에 그 기기를 보겠습니다만, 본부에서 나오는 비눗방울들은 X선에 의해서 하전돼서 전기를 띠게 되고요. 이 전기를 띈 기름방울이 페인판 축전기 속으로 들어가면 이 전기적 힘, 중력, 공기의 부력, 저항력 이러한 힘들을 받게 되고, 이러한 힘들이 균형을 이루을 때 일정한 속도로 터미널 스피드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전기의 전기를 공급할 때와 공급하지 않을 때의 기름방울의 이 터미널 스피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그를 통해서 이 전자의 전하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기름방울의 전하량이 어떤 전자의 전하량이죠. 배수임을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하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기본적인 전하량이 바로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분무기에서 나오는 기름방울이 이 X선에 의해서 이 전기를 띠게 되고, 이 기름방울이 이 페인판 축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이 전기장이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 기름방울의 무게, 그리고 부력, 그리고 드래프로서 항력이죠.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이 세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 터미널 스피드로 B1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갖다 우리 현미경 관찰을 시켰죠. 자, 그래서 전기장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이 세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이 종단 속도, 터미널 스피드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FW가 FB 플러스 FD1이죠. 자, 이거는 무게니까요. 기름방울의 무게니까, 기름방울의 무게는 이 부피, 반경이 R인 기름방울의 경우에, 우리 R은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니까요. R이라 두고, 3분의 4파이 R 3성이고, 이것이 부피고, 그리고 여기다가 밀도를 꼽으면 되겠죠. 밀도를 가지고 중력가스를 꼽으면은 기름방울의 무게가 되고요. 자, 부력은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피에다가 공기의 밀도에다가 중력가속도 꼽으면은 이게 바로 부력이죠. 부력이 되고, 그리고 이 드래프로서는 항력은 6파이 이타 R 속도죠. 일단 공기의 값이니까요.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R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전기장을 걸었을 때는 전기력이 작용하죠. 하고 무게는 미터로 작용하고, 이 전기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름방울이 위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드래프로서 항력은 밑방향이고요. 부력은 물론 밑방향이고, 그래서 전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하고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이 기름방울이 전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장을 걸었을 때는 위쪽으로 이동하니까 항력이 이 반대 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위쪽 방향으로 이 종단 속도로 B2로 이동을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시켰죠. 자,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니까 FW하고 FD2는 밑 방향이고 FB와 FE는 위쪽 방향이죠. 그리고 FE는 전압이 B 걸렸으면 전기장은 D분의 B니까요. 자, 그리고 그 항력은 6파이 속도가 B2고네요. 자, 이 두식, 이 식하고 이 식을 빼주면은 이 전기력은 두 항력과 균형을 이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것이 FD1은 6파이 리터 RB1이잖아요. 그리고 FB2는 6파이 리터 RB2니까요. 2이고, 이거는 QE니까요. QE니까 Q에다가 E가 B와 D니까요. 그래서 Q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비눗방울의 전하량이 어떤 전하량의 배수가 됨을 갖다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전하량이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고, 그걸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컨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실험을 통해서 이 전자의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톰슨이 이 전하량과 질량의 비를 구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이렇게 구해놨으니까요. 구했고, 그래서 밀컨이 이 전하량을 구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전자의 질량은 대략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임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밀컨 실험 장치입니다. 요새 일반 물리학 또는 뭐 현대 물리학 그 실험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가 일종의 이러한 기본 전하량의 배수배로 나옴을 알 수 있고, 그 기본적인 전하량이 바로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자, 이처럼 이 톰슨과 밀컨에 의해서 이 전자라는 그러한 입자,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전자라는 그러한 입자에 대한 성질과 그리고 그 전하량과 질량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자의 우리가 그 전자라는 그런 것을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럼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것은 아직 답이 없었죠.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톰슨은 플럼-푸딩 모델로 플러스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것에 마이너스 전자인 전자들이 박혀 있다 이런 그런 원자 모형을 주장을 했는데, 이 라더포드라는 사람이 1911년에 이 금박에 알파 입자를 입사시켰을 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직진을 했지만은
크게 휘는 알파 입자들도 관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알파 입자라는 것은 이름의 핵으로서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의 2배인데요. 자,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금원자의 중심에 양의 전하를 가진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러한 원자 모형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핵과 전자 사이에 거의 빈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휘지 않고 뒤쪽에서 관찰했고, 반면에 핵에 다가간 알파 입자들이 이 핵은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알파 입자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 가까이 다가간 알파 입자들이 이 정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크게 휘었다고 이 실험 결과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는 질량이 큰 핵이 중앙에 있고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는, 주위를 회전하는 원자 모형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박에다가, 얇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방사선 물질을 통해서 나오는 알파 입자가 금박을 때리면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이쪽에서 관측됐어요. 그런데 크게 휘는 이러한 알파 입자도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핵이 있고 그것을 플러스 전하를 가진 핵이 있고 외곽에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알파 입자는 플러스니까 휘에 가서 가까이 간 것들이 가까이 가서 휘어지고요. 나머지 간 것들은 그냥 통과됐다. 자, 이러한 원자 모형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핵의 크기를 대략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운동 에너지가 이 핵과 알파 입자 사이 전기적 힘이 D까지, D는 그 대략 핵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핵의 크기가 대충 한 15cm 정도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라더포드의 이 원자 모형은 이 고전 전자기학 이론에 의하면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전자기파라는 것이 이 하전 입자가 이러한 가속 운동을 할 때 이 전자기파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속 운동이죠.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내요. 전자기파를 내면 에너지가 잃고 그리고 궤도 반경이 줄어들죠. 그래서 핵하고 충돌해서 원소가 없어지는 원자의 안정성 문제가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 전자기학 이론에 의하면은 이러한 원운동을 하는, 가속운동하는 하전 입자는 전자기파를 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고 궤도 반경이 줄어들어서 핵하고 충돌해서 원소가 없어지는 그러한 이론적으로, 전자기학 이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 이 원자 모형이 이 라더포의 실험 결과에는 맞지만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역학체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자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에너지도 연속적이지 않고 그리고 궤도도 연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물리량들이 이 양자화되었다 하는 것은
그 물이량이 띄엄띄엄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역학 체계를 통해서 이 원자 세계를 설명함으로써 원자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핵이 있고 주위에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20년에 이 라더포드에 의해 가지고 원자의 질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히륨은 수소에 비해서 전자의 수가 2배 되니까 결과적으로 핵 안에는 2개의 양성자가 존재하고 수소는 1개의 양성자가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 히륨의 질량이 수소의 2배가 되어야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히륨은 핵이 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수소는 양성 1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질량을 측정하면은 이 2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4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931년에 이 보데라는 사람이 이 폴로늄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벨륨과 보론, 이 가벼운 원소를 입사시켰을 때 아주 투과력이 좋은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이 방사선이 감마선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떤 감마선보다도 투과력이 좋아서 그 방사선의 정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요. 1932년 졸리오 큐리와 폴덱 졸리오 큐리가 이 방사선을 이 파라핀이나 수소를 포함한 물질에 입사시켰을 때 에너지가 큰 양성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자, 이들도 그 방사선이 감마선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그렇지만 결국 방사선의 정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어요. 자, 그러다가 1932년에 체드윅은 그 방사선에 대한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 방사선 전하가 없고 질량은 양성자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방사선의 이름을 중성자라고 불렀어요. 자, 그 실험은 알파 입자가 이 베릴륨을 때리면은 그래서 중성자가 반출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베릴륨을 때리면은 중성자가 나오죠. 그것이 중성자죠.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중성자가 이 파라핀에 입사하면 파라핀에 있는 수소 양성자를 하고 충돌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모두 양성자한테 줌으로써 이 강력한 양성자가 방출되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래서 체드윅은 중성자가 파라핀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양성의 운동량, 산란각 등을 측정하여 중성자의 질량을 추정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중성자의 발견으로 원자의 질량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었죠. 즉, 핵은 양성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성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헤륨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으므로 결국 질량은 수소의 4배가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체드윅이 한 이 실험인데요.
이 폴로늄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때리면요. 이런 식으로 중성자가 나오죠. 이 중성자가 파라핀에 있는 이 양성자하고 충돌해서 에너지를 전부 양성자한테 줌으로써 강력한 양성자가 방출되는 그러한 실험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대위는 이 중성자라는 그러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위의 중성자 발견으로 원자의 모양이 더욱 확실해졌는데요. 저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은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고 이 사이는 전부 다 빈 공간이죠. 자, 이것이 당시에 완성된 원자의 모형입니다. 자, 그 핵의 크기는 15만화 15성 미터고요. 원자 크기는 대충 15만화 10성 미터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15의 5성이잖아요. 15의 5성이니까 이 핵과 이 전자 사이는 거의 빈 공간이죠.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에 핵이 있고, 그리고 이 외곽을 도고 있으니까 원자 안은 거의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927년에 방사능 물질은 이 전자를 방출하는 것이 어쨌든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베타 분기하는 물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거죠. 자, 이걸 관찰됐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자나 핵의 에너지 상태는 양자화되어 있죠. 그래서 불연속이죠. 양자화라 하는 것은 불연속이란 그런 의미죠. 어떤 물리량이 양자화되었다 하는 것은 그 물리량이 띄엄띄엄하다,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나 핵의 에너지 상태는 이 불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베타 분계에서 나오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이 불연속이어야 되는데 왜 연속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 자, 그러다가 1930년에 파울리가 이 베타 분계에서 이 전자와 함께 질량이 없는 이 중성 입자, 이 중성 비자가 나온다고 제안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원소가 베타 분계하고 하면은 전자가 나오는데 전자 이외에 중성 비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베타 분계에서 나오는 중성 비자들은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식 관점에서 전자들도 다양한 에너지를 연속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 중성 비자라는 것이 질량도 없고 보시면 질량이 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질량도 없고 이 중성이니까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1955년에 이 라인스와 코에라는 사람이 원자로 옆에 염화카드뮴을 포함하는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중성미자의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핵반응을 할 때 중성미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미자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 네오카드뮴을 이용해서 자, 이들이 이 중성미자가 염화카드뮴이 포함된 물탱크로 들어와서 양성자와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에서 중성자와 양전자가 방출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반중성미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양성자와 충돌해서 양전자가 나옵니다. 이 양전자가 주위에 있는 전자와 합쳐져 가지고 두 개의 감마선이 나오죠. 상소매를 통해서 나오고 이들이 신트레이트 계수기에 관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성자가 카드뮴하고 반응하면은 감마선이 방출되죠. 그래서 이 중성자가 물탱크 안에 있는 카드뮴과 반응하면 이런 식으로 감마선이 나오죠. 이 감마선도 계수기에서 검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라인사 코에는 1956년에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중성미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반응을 통해서 이 반중성미자가 나오는데 이 반중성미자와 양성자와 충돌하면은 중성자와 양전자가 나오죠. 중성자도 나오고 양전자도 나오는데 이 양전자는 주위 전자와 합쳐서 두 개의 감마선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중성자가 카드뮴하고 충돌해서 카드뮴이 예기되었다가 떨어지면서 감마선을 내죠. 그래서 이 감마선이 검출되고 이 두 개의 감마선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란서 코에는 이 중성미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32년에 이 앤더슨은 양전자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반입자입니다. 이후에 모든 입자들은 반입자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양전자는 디렉의 방정식에서부터 예견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앤더슨은 이 우주선의 관측에서 이 전자와 질량은 같지만은 전하는 반대인 입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항해상자를 사용했는데요. 항해상자는 과열된 이 수전기가 채워지는 상자예요. 이 상자 안으로 하얀 입자가 들어오면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가 이온화되면서 하얀 입자의 궤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해상자는 윌슨에 의해서 1894년에 개발되었고요. 그 뒤에 50년대에 들어가지고 버블 챔버, 거품 상자도 이 그레이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부 다 항해상자나 또는 거품 상자는 전부 다 이 고리지 입자를 궤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자, 그런데 이 항해상자에 이 자기장이 걸려 있죠.
자, 이 장이 걸려 있으면은 결국 전자와 양전자는 전하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F는 QBB, B 크로스 B의 자기력을 봤죠. 자기력을 봤는데 이 자기력이 결과적으로 이 자기력이 의해서 원운동하죠. R분의 MB 제곱 자기력이 부심력을 줘가지고 원운동을 하는데 이 Q가 전하가 종류가 덜하면은 휘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전자와 휘는 방향이 반대인 입자를 발견한 것이고 그게 양전자죠. 그래서 방향은 똑같은데 방향이 똑같다면은 질량은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질량은 똑같은데 휘는 방향이 반대인 그래서 하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휘든 그러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고 그럼 그것이 결국 전자와 질량은 똑같은데 이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 양전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핵력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에 15성 미터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어떻게 그렇게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성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핵력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좁은 공간에 갇힐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총 30번 요구하는 이 핵자,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이 메존이라는 그러한 입자를 교환함으로써 핵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양성자가 정기적 반발력에도 불구하고 핵의 좁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요구하는 불확실성 원리를 이용해서 이 파이온이라는 핵력을 매개하는 파이온이라는 입자의 질량이 전자 질량의 대략 한 250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36년에 앤더슨 양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고 레드마이어가 위선에서 전자의 질량보다 207배 무거운 입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위선을 관찰하는 중에 자기장에 걸린 악의 상자에서 전자와 휘는 방향은 반대인데 이 양성자의 회전 반경보다는 작고 전자의 회전 반경보다 큰 그러한 입자를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입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는 크고 양성자의 질량보다는 작은 그런 입자로 판단되고 그래서 결국 측정해 보니까 대략 207배 전자의 약 207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 입자가 유화가 제어하지 않은 파이온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은 실험을 통해서 핵자와 아주 약하게 상응하는 것이 관찰되어 가지고 핵력에 관련된 입자는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죠. 이것이 바로 미온이죠. 자, 그러다가 1947년에 포웰이
파이온으로 명명된 메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화와 제한한 이 핵력과 관련된 그러한 메존인 파이온이죠. 자, 인공적으로 만든 파이온은 1948년 이 가드너 그룹에서 관측되었고요. 그들은 사이클트론에서 가속된 알파 입자를 탄소에 반응시켜서 양과 음의 파이온을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성 파이온은 암기상자로 관측되지 않았는데 1950년에 UC 버클리에서 사이클트론으로 이 중성의 파이온이 두 개의 감마선으로 붕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나오는 과의 반응을 통해서 파이온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강력에 관련된 여러 종류들의 메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자, 그리고 이 물리학자들이 이 뮤온이 전자와 광자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뮤온이 전자와 중성미자, 반중성미자로 붕괴되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그래서 1959년에 폰테 코브라는 사람이 이 붕괴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는 뮤온 중성미자고, 그리고 반중성미자는 전자 중성미자일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온이 붕괴할 때 전자로 붕괴하는데 이 뉴트리노 중성미자하고 반중성미자가 나오는데 한 개는 뮤온 중성미자고 반중성미자는 전자 중성미자, 그래서 중성미자의 종류가 다를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뮤온에 관련된 중성미자가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1962년에 볼헤이번 연구소에서 레드만, 슈바르츠, 스타인버거 이 세 사람이 뮤온의 붕괴에서 이 붕괴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는 뮤온 중성미자인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뮤 플러스 경우에는 반뮤온 중성미자고 전자 중성미자 나오는, 그래서 이러한 이 중성미자라는 것이 이 전자 중성미자와 뮤온 중성미자가 따로 있다,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뮤온 중성미자와 전자 중성미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타우 중성미자가 또 발견이 되었어요. 2000년에.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1977년에 펄이 이 타우 입자를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이 타우 입자에 관련되는 중성미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2000년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타우 중성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성미자의 개수가 3개로 됐죠. 자, 그리고 반중성미자가 있으니까요. 또 반수가 또 3개죠. 그래서 주로 중성미자하고 반중성미자는 양력에서 또는 핵반응에서 나오는 그런 입자이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중성미자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이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질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이 가지다는 그룹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60년 중반에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질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neptun이라는 것은 전자, 뮤온, 타우하고 그 중성 미자들, 이러한 neptun은 내부 구조가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기본 입자이지만은 하드론,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들이죠. 메존하고 바리온, 또 바리온은 핵자하고 하이퍼리온을 공헌하는데요. 이러한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입자들은 기본 입자가 아니다 이제. 아니고 이러한 하드론을 만드는 기본 입자는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1964년에 겔만과 즈바이크가 이 하드론들은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lep톤이라는 것은 구조가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고, 기본 입자죠. 전자, 뮤온, 타우하고 그에 관계되는 중성 미자, 또 반입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성 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하드론은 강한 상호작용에 관련된 입자들이고요. 이거는 구조가 있는, 쪼갤 수 있는 입자고, 기본 입자는 아닙니다. 이건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하드론은 메존과 바리온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바리온은 핵자와 하이페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자는 양성자, 중성자고요. 그 중에서 메존은 쿼크 이론에 의하면 메존은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바리온은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쿼크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론들이 3개 또는 2개의 쿼크와 반쿼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바리온은 3개의 쿼크로, 메존은 2개의 쿼크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쿼크는 3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업, 다운, 스트레인지 쿼크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쿼크들은 스핀이 2분의 1 퍼미온이고, 이 전자는 각 전자의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드론이 바리온들이 3개 또는 메존은 2개의 쿼크로 구성되었는데, 쿼크는 스핀이 2분의 1인 퍼미온이죠. 퍼미온이니까 파울리 베타율을 만족해야 되는데, 즉 두 쿼크는 동일한 상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온들은 동일한 양자 상태에 있는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쿼크들이 나온 후에 그린버그는 또 다른 양자수를 제안했어요. 쿼크는 3가지 색전하를 가진다. 적색, 녹색, 청색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색전하를 하는 것이 색은 아니고 그냥 다른 A 상태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리온을 구성하는 3개의 쿼크들은 다른 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다른 A 상태에 존재하니까 파울리 베타율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입자들은 색이 없어야, 칼날이 있어야지 관찰이 가능하다. 그 말은
쿼크는 단독으로 관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리온은 색전화가 없는, 예를 들어 청색, 녹색, 적색 상태의 쿼크로 구성되고, 메조는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되는데, 쿼크가 어떤 색일 경우에 반쿼크는 그와 반대되는 색전화다. 예로서 청색 쿼크, 반청색 쿼크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한 QCD 이론들이 하드론을 구성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조온들이 쿼크, 반쿼크로 구성되고, 이러한 메조온들이요. 자, 바리온들이 3개의 쿼크로 구성됩니다. 각각 예를 들어 프로톤 같으면 UUD인데, 이러한 청색, 적색, 그리고 녹색, 이 3가지 쿼크로 구성되어서 컬러리스가 되죠. 그래서 프로톤은 관찰할 수 있지만 이 쿼크들은 관찰할 수 없죠. 뉴트론도 UDD로 각각 이러한 3가지 색으로 구성되어서 컬러리스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조온들과 바리온들이 이러한 2개, 3개의 쿼크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쿼크가 어떻게 어떻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확인했냐 한번 보도록 하죠.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이 고속 전자들을 양성자에 산란시키는 실험, 소위 딥 이너스틱 스캐터링을 실험을 했어요. 자, 이 실험은 원자의 구조를 관찰하려고 하는 라더포드 실험하고 동일하죠. 자, 라더포드 실험에서는 알파 입자를 사용했는데, 이 실험에서는 알파 입자 대신에 전자를 사용한 것이 다를 뿐이죠. 자, 입자 가속기로 전자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전자의 파장을 핵의 크기에 근접하게 만듦으로써 핵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핵의 내부 구조가 있는지를 이 전자를 양성자에 충돌시켰을 경우에 양성자의 전하 분포가 균일한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양성자 안에 전하 분포가 균일하다면 전자들은 탄성적으로 산란될 거겠죠. 불균일하다면 이너스틱 스캐터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비탄성적인 산란이 관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양성자와 충돌을 시킴으로써 비탄성 산란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찰함으로써 이 쿼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실험에서 전자 에너지가 낮은 경우에는 탄성적으로 산란되었지만은 에너지가 특정 에너지 이상의 경우에는 큰 각도로 산란되는 비탄성적으로 산란되는 전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는 양성자 안의 전하 분포가 불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안의 양성자들이 균일한 전하 분포가 아니고 이러한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불균일한 전하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비탄성 산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양성자가 쿼크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탄산란을 관찰했고 전자와 쿼크와의 상호작용에서 수많은 하드론들이 방출되는 것이 관찰할 수 있었죠. 이 비산성산란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와 쿼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1974년에 제2부사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자, 이 발견이 있기 전에 10년 전에 그레시오는 비오르케는 네 번째 쿼크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넵톤이 그 당시로 전자, 미온 있고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4개잖아요. 4개이기 때문에 쿼크가 3개 아니고 이거하고 neptun하고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은 네 번째 쿼크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거죠. 그래서 neptun이 4개니까 이것과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쿼크도 4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J4 사입자는 참 쿼크와 반참 쿼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른 C 쿼크로 구성된 입자들의 발견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참 쿼크가 쿼크 모델의 네 번째 쿼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넵톤, 전자, 미온, 전자 중수미자, 미온 중수미자에서 4개의 쿼크, UD, SCS 쿼크 균형을 맞춰가지고 쿼크 모델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 점에 타우가 발견됐잖아요. 타우 렙톤이 발견됐죠. 1977년에. 자, 타우 렙톤이 있으니까 타우에 관계되는 타우 중성미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렙톤이 덧붙여졌잖아요. 자, 그래서 2개의 쿼크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이 77년에 바텀 쿼크, 95년에 탑 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가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U, C, T, D, S, P 식으로 표면이고 전하량이 있고 질량 발견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 쿼크가 제일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구조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는 렙톤이죠. 렙톤이 전자, 미온, 타우가 있고요. 이에 관계되는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스피는 다 2분의 1 표면이고 전하량이 있고 이런 이 질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201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만 뉴트린 오실레이션 중성미자 진동의 실험을 통해서 중성미자가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거운 메존들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유가와의 파이온 메존 이외에 다른 것이 핵력에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대사이 그룹에서 이 강한 상호작용, 쿼크를 묶고 도는 힘에 관련된 글루온이라는 그러한 보존을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전자, 양전자 충돌 실험에서 3개의 지에스를 관찰했는데요. 이 쿼크와 글루온들이 분리되고 나서 다시 합쳐져서 하돈이 될 때 젯이 발생되는데 이 3개의 젯이 각각 쿼크, 반쿼크, 글루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글루온은 색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이는 다른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예를 들어 포톤 같은 경우에 광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글루는 서로 뭉쳐지고 전파되지 않으므로 강한 사유장의 단거리 성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글루의 발견으로 하드론에서 쿼커들은 글루원에 의해서 묶여져서 좁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핵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도 그들을 구성하는 쿼커들이 글루원에 의해 묶여져서 핵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시오, 살람, 와인버그 이 세 사람은 약한 상호작용, 그래서 양력이죠. 베타 분계 이런 데서 세 개의 보존이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했어요. 자, 이들 세 사람은 이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전자기 양력 통합 이론을 만듭니다. 즉, 전자기력하고 양력은 두 개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 W 플러스 W 마이너스 보존하고 두 개의 중성인 힘을 매개하는 입자 G0 광자. 그래서 양력은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이 세 개의 보존에서 만들어지고 전자기력은 광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전자기 양력 통합 이론을 통해서 이 세 개의 보존을 예측을 했는데 이 세 개의 보존이 1983년에 루비아와 반데미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력의 원인이 이러한 세 개의 보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전자기력은 이 광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 전자기 양력의 통합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광자는 이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인데요. 전자기파는 광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자기력은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고 따라서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1900년에 프랑크에 의해서 광량원사 3이 주장이 됐고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이 광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광전 효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광자라는 것은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요. 강한 상호작용, 핵력이죠. 그 약한 상호작용, 양력, 방사능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전자기력, 중력이 있습니다. 상대적 강도로 보면은 강한 작용이 1이라고 치면은 양력은 10 마이너스 9성, 전자기력은 137분의 1이고, 중력은 훨씬 작죠. 그리고 핵력은 아주 좁은 영역의 단거리 힘이고요. 양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자기력은 장거리 힘이죠. 중력은 1/R 제곱에 반비례하는 둘 다 1/R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장거리 힘입니다. 자,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핵력은 글루온이고요. 양력은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보존이고, 전자기력은 포톤이고요. 중력은 그래비톤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은
그루는 0이고요. 전화량 0이고, 스핀, 보존이니까 스핀이 1 또는 2고요. 그리고 질량은, 보존, W 플러스 W 보존이 이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표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표준 모델은 전자의 양력 통합 이론하고 QCD 이론, 강한 상호작용에 대한 양자 생략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상호작용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표준 모델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인데요.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보존들,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이고요. 이 표준 모델은 12개 기본 포미온, 전자, 미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렇죠? 그리고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기본 포미온하고, 근데 이 반입자들이 있으니까 결국 12개죠. 12개의 포미온과 그리고 6개의 쿼크. 이것도 반 쿼크가 있으니까 이것도 12개죠. 그리고 렙톤이 12개고, 렙톤이 이제 12개고, 그리고 쿼크가 12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4개죠. 그리고 기본 입자가 24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보존 입자들, 글루온, 광자,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해가 5개고, 5개 입자 있고, 그리고 이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존, 그 6개죠. 6개의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6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입자들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쿼크들에 의해서 모든 하드론들이 만들어지고, 핵자와 전자가 결합해서 원소가 만들어지고, 이 원소들이 결합하여 물질이 구성됩니다. 자, 이러한 이 표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자,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중력은 중력자고, 전자기는 광자고, 핵력 글루온이고, 양력이 3가지 자고, 그리고 힉스 보존은 이러한 입자들한테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모델이 이 쿼크 6개, 렙톤 6개, 이 쿼크 6개죠. 렙톤 6개고, 이 반입자들이 있으니까 실제 12개고, 이것도 12개.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광자, G0, W 플러스 마이너스, G에 5개죠. 5개고, 이 합차가 6개죠. 6개.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5개고, 질량 부여하는 입자가 1개에서 6개가 되고요. 그리고 포미온들은 쿼크 12개, 그리고 렙톤 12개. 그죠? 합쳐서 24개죠. 자, 그래서 이런 표준 모델이 제안이 됐는데 문제점도 있죠. 일단 기본 입자 수가 너무 많잖아요. 24개나 되니까요. 24개에다가 힘을 매개하는 입자까지 하면 해가지고 6개니까 30개나 되는데요. 또한 중력도 포함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중력 미자 질량을 0으로 가정했는 것이 지금 깨졌고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 모델이 불만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건인원들이 이러한 이론들이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할 길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을 쪼개면은 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또 쪼개면은 원자가 되고, 원자를 또 쪼개보면은 전자하고 이 핵이 나오는데, 핵을 또 쪼개보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양성자 중성을 또 쪼개보면은 이런 쿼크들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론이라든지 또는 실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아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를 여러 실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이 정도까지 알아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